예, 오랜만에 유튜브를 만들게 됩니다. 예, 그동안 조금 아팠습니다. 다른 데가 아픈 게 아니라 이 목소리가 안 나오는 증세가 한 2주 정도가 되는 바람에 유튜브 작성이 그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언급할 기업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이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기업은 제가 그 여름 학기에 모 대학에서 강의를 했을 때 어떤 분이 이 기업을 굉장히 강조를 하길래 이렇게 봤더니, 아휴, 이거 굉장히 좀 위험하다. 저는 좀 이렇게 투자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언급을 했었는데, 저도 그렇지만 주식에 투자하면, 그리고 적지 않은 금액을 투자하면 남의 얘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뭐 굉장히 그 확신에 차 있더라고요. 심지어 뭐 시장 규모가 조가 아니라 경단위까지. 그래서 뭐 하여간 그랬는데 뭐 여러 뉴스에 나왔지만 여기가 이제 원전 관련된 기업인데 한국전력과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사이에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거래가 지금 드러난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한국전력에서 다른 나라의 원전을 수주하는 것이 사실은 옛날에 그 이명박이 때 그 아랍에미레이트의 원전 수주한 다음에 한전 주가가 쫙 빠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적자 수주에 대한 얘기가 늘 나왔었는데 이번에 그 체코 원전 수주는 적자 수주의 개념을 떠나서 앞으로 50년간, 5년도 아니에요. 50년간 우리나라 업체가 해외 원전 수주를 할 때는 웨스팅하우스의 허가를 득해야 사업이 가능해지는 이런 뭐 노예 계약 중에 상노예 계약을 맺었더라고요. 뭐 지난 뭐 윤석열 정부 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참 뭐 이해는 됩니다만은 제가 우리나라 기업의 여러 역사를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쭉 봤을 때 이번처럼 황당한 계약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에 따라 관련된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고 오늘은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가 큰 폭의 하락을 보이는 것이 과연 어떠한 파급 효과가 있을지 그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아주 쉬운 팩트일 수가 있는데요. 앞서 언급했지만은 우리나라가 해외에 원전 수주를 할 때는 웨스팅하우스의 허가를 득해야 된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허가를 득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두산 에너빌리티의 기술력을 통해서 해외 원전을 수주를 한다면 기본적으로 수천억을 웨스팅하우스에 상납하는 그런 구조를 지금 도장을 찍어버렸던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 웨스팅하우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드가 WEB입니다. 이 미국 주식 웨스팅하우스가 저는 이번에 드러난 거래를 통해서 드러난 것이죠. 독점 기업이다. 그리고 앞으로 50년간 지금의 상태를 아무런 경쟁자 없이 유지할 수 있다. 사실 프랑스 정도 빼고는 이렇게 원전에 이렇게 집착하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웨스팅하우스 실적 보면은 나쁘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웨스팅하우스가 그 배당도 꽤 높더라고요. 지금 오늘 기준으로 보면은 배당 수익률이 3.3%입니다. 굉장히 높은 편이죠. 그래서 저는 웨스팅하우스 주식은 경쟁자가 없는 상태에서 일정 수준의 시장에서 뭐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지속 가능한 수익도 올릴 수 있으면서 주주에게 배당도 할 수 있는 아주 우량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땅 짓고 헤엄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다음에 두 번째 이슈입니다. 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는데 이 업체가 놀랍게도 우리나라 시가총액 탑 10 안에 들어가는 기업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업체 실적 보면은요, 주가가 뭐 1년 전에 10,000원짜리였던 게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져도 5만 원. 그럼 뭡니까? 1년 사이에 5배가 오른 거거든요.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는 앞으로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없다. 왜냐면 얘네가 하는 사업 자체가, 그러니까 한국전력에서 제정신 가진 사람이라면은 웨스팅하우스와의 이런 노예 계약을 개선하지 않는 한 해외 원자력 발전소를 수주할 필요가 없는 거죠. 돈도 못 버는 사업을 왜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일거리도 상당수가 감소할 것이다. 그럼 주가도 1년 전에 10,000원대 수준으로 저는 시간의 문제일 뿐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은데 저는 지금 한참 나오고 있는 코스피 5천 상장 기업의 펀더멘탈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주가가 지금보다 60%가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좋지 않은 기업이 주가가 하락한다. 그리고 결국은 펀더멘탈이 양호한 기업으로 시가총액이 다시 재편이 된다. 라면 이거는 저는 장기적으로 한국 증시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난 한 석 달간 보면은 좀 이해할 수 없는 기업의 주가 흐름이 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석 달간 주가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된 뭐 전후부터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뭐 그냥 다 올라버렸거든요. 이거는 장기적으로 그렇게 될 수 없는 거라는 거는 투자를 어느 정도 해본 사람이라면 다 알 수 있는데 그 계기가 되는 것은 저는 지금 현재 막 지금 체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의 상반기 실적이 예상처럼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좋지 않은 상황,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업의 실적에 터닝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주가만 올라버린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더 나아가서 이것은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좋은 기업과 좋지 않은 기업의 구분이 시간이 지나가면 될 것이다라는 얘기인데 바로 지금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펀드멘탈이 전혀 뒷받침되지 않은 기업은 주가의 하락을 통해서 시장의 중심에서 벗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식으로 시장이 자연스럽게 재편이 된다면 저는 코스피 5천은 뭐 단기적으로는 기대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앞으로 증시가 건전하게 그리고 안정적인 우하향의 기조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좋지 않은 기업이 시장에서 퇴보하는 일, 이것은 장기적으로 주가 전체 증시의 상승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 해 그런 경험이 있어 왔는데 이번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역설적이나마 그런 시그널을 보여주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투자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의 상황을 하나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